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 친정엄마의 생신을 맞이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자식들의 축하를 받으며 활짝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 진심으로 웃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 순간이 꿈은 아닌지 자식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엄마의 표정에는 기쁨과 애틋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적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간절히 바라는 기적이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바쁘게 살다 보니 잠시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애청자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제가 바라는 기적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애청자분들이 들려주시는 소중한 이야기를 들으며 남몰래 울기도 하고 제 일처럼 기뻐하고 때로는 부러워했던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을 듣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 가족의 아픔이자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3살 많은 언니와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새 아이의 소리 때문에 집안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세 자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항상 바쁘게 일을 하셨어요. 여동생이 3살이 되면서 엄마도 맞벌이를 시작하셨고, 동생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언니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나윤이는 아직 아가니까 우리 혜윤이, 지윤이가 잘 돌봐줄 수 있지. 두 사람이 언니니까 동생을 잘 지켜줘야 돼. 응, 나만 믿어, 엄마. 엄마와 아빠는 저와 언니에게 항상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두 사람이 열심히 도와줘야 엄마 아빠가 힘을 낼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동생을 챙기는 것은 저에게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방실방실 웃으며 저와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여동생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사실 가끔은 귀찮기도 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게 가장 재밌을 나이에 집에서 여동생을 돌보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동생 때문에 나가지도 못할 때면 하루 종일 심술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놀 수 있는 날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기로 약속을 한 날이었습니다. 하교 후 곧장 집으로 와서 가방을 벗고 나가려는데 언니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언니가 나윤이 보는 날이잖아. 왜 나가?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단 말이야. 조별 숙제 하는 걸 깜빡했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야. 오늘만 좀 봐줘.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볼게. 알겠지? 안 돼. 나도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데리고 나가면 되잖아. 같이 좀 놀아. 나 늦었어. 먼저 간다.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가버리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은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저에게 주었어요. 여동생이 요즘 색칠에 푹 빠져 있는데 그림을 같이 그리자는 거였죠.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여동생을 혼자 집에 두자니 불안하고 동생을 재우고 나가볼까도 생각했지만 자꾸 저를 따라다니는 탓에 결국 여동생을 데리고 놀이터를 향했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해서 일단 가져온 장난감을 모래밭에 뿌리고 동생이 놀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동생에게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고 저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땅 따먹기도 하고 고무줄도 하고 정글짐도 타면서 정신없이 놀았어요. 제가 재미있게 노는 동안 여동생은 제가 마련해준 구석자리에서 얌전히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래 촉감이 좋은지 푹 빠져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만 놀 수 있으면 앞으로 자주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서도 잘 있는 동생 덕분에 친구들과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집에 가기 전 아쉬움이 남았던 저와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술래잡기를 했어요. 술래를 피해서 꼭꼭 숨어 있다가 결국 술래의 못 찾겠다 꾀꼬리 소리를 듣고 의기양양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기분 좋게 이기면서 오늘 참 재밌게 놀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슬 해가 지려고 하고 있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모래밭에 있던 여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동생이 있던 자리에는 이리저리 옮겨놓은 모래의 흔적과 장난감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여동생만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는지조차 정확하지 않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무서웠어요. 친구들과 놀이터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목이 터지도록 여동생의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여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간 건 아닐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제발 집에 있어라. 수백 번 속으로 외치며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 있는 건 언니뿐이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 제 모습을 보고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여동생이 사라졌다는 제 말을 들은 언니는 곧바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집으로 허겁지겁 뛰어오셨어요. 자초지종을 제대로 설명할 틈도 없이 우리는 다시 놀이터를 향했습니다. 주변은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고 여동생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봤지만 여동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니와 제가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은 경찰서를 향하셨어요. 혹시나 했지만 경찰서에도 여동생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모님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다그치진 않을까, 원망하진 않을까, 분명 저를 붙잡고 혼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다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죄책감이 들었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는 경찰서에 신고했으니 곧 찾을 거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회사에 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침 일찍부터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놀이터 주변을 시작으로 근처 시장이며 상가며 다니면서 동생을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다녔어요. 부모님은 저와 언니에게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여동생은 지금 어디에서 떨고 있을지 모르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제가 찾아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집에서 챙겨온 사진 한 장을 들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혹시 여동생을 본 적 있느냐 물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동생을 찾으러 다녔더니 어느덧 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소득 없이 집에 갈 자신이 없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터덜터덜 걸으며 집에 다 와갔을 때 엄마가 저를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와? 너까지 엄마를 힘들게 해야겠어? 엄마, 나윤이 찾고 싶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나윤이를 몰라. 너까지 어떻게 된 줄 알고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왜 말을 안 들어? 다시는 말없이 돌아다니지 마. 그리고 나윤이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찾을 거니까 너는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윤이가 없어졌잖아. 나윤이 못 찾으면 엄마랑 아빠랑 나 미워할 거잖아. 너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왜 너를 미워해? 그런 말 하면 정말 혼날 줄 알아. 나윤이 너 때문에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마. 알겠어?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뒤늦게 아빠와 함께 집으로 온 언니가 저까지 사라진 줄 알고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엄마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4살 여동생의 재롱 때문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화기애애했던 우리 집에 웃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우리 자매가 학교에 가면 여동생을 찾는 실종 전단지를 들고 매일 놀이터 주변을 맴돌다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지도 1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동생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가진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내가 그날 놀이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술래잡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동생을 계속 지켜봤더라면, 돌아갈 수 없는 그날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에 갔던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살에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였죠. 누구냐고 묻는 언니에게 엄마는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매가 학교에 가고 평소처럼 놀이터에 갔는데 웬 어린 아이가 혼자 있었다면서요. 혹시 보호자가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았다고요. 날은 어두워지지. 주변에서는 다들 모른다고 하지.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지. 어쩔 수 없이 일단 집으로 데려오게 된 거였어요. 엄마가 챙겨준 밥을 잘도 받아먹은 아이는 낯선 곳에서 울지도 않고 잘 놀았습니다. 너무 어려서인지, 이름이 뭔지, 왜 놀이터에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빠가 경찰서에 가서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했지만 아이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의 부모를 찾는 동안 아이를 잠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잃어버린 여동생 생각이 났는지 이름까지 지어주며 아이를 열심히 돌봤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모습에 가끔 웃음소리도 나왔어요.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정말 오랜만에 집안에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의 부모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아이는 결국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새 아이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고 엄마도 아이와 정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조금 더 돌보고 싶어 했지만 시설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고 그 뒤에도 엄마는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를 달래며 매번 눈물을 훔쳤어요.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제 생각보다 깊은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 시설 담당자와 상담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입양 대상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아빠와 언니, 저를 불러놓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랜 상의 끝에 우리 가족은 입양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시설 담당자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고 결국 아이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들 내 결정을 지지해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 아이를 보는데 자꾸만 우리 나윤이 생각이 나더라. 나윤이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잘 걷어서 키워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이제 나윤이에 대한 죄책감 대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다시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 엄마의 행동은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부모 잃은 아이를 정성으로 돌보면서 우리 막내도 어딘가에서 그렇게 살고 있길 간절히 바랐던 거였어요. 저도 입양한 동생을 정말 친동생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 가족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막내가 어딘가에서 잘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놀이터에서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입양한 남동생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남동생이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굳이 입양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 동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남동생은 완벽한 우리 가족이 되어 집안의 막내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남동생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남동생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잃어버린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 위를 다른 것들로 덮어가며 가끔은 애써 잊기도 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집에 온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죠.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답게 장난기 많은 아이로 자라는 남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행복하기도 했어요.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문대에 들어가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많이 설레기도 했어요. 가끔 혼자 방에 있을 때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살아도 되는 걸까? 여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어딘가 잘 살고 있을 거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생활이 주는 달콤함에 푹 빠져 있을 무렵 우리 가족에게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이제 좀 잊고 살아가려나, 이제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방심한 사이 불행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평생 고생만 했던 우리 아빠,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왔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분명 아침에도 인사를 나눴는데 길거리에서 쓰러졌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겨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 당황하면 현실 감각이 사라진다고 하죠. 제가 그랬어요. 아빠의 장래 내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남동생이 집에 오고 늘 웃음이 가득했던 집에 오랜만에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언니는 현실을 생각하느라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아빠가 없는 것뿐인데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당장 내 식구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려면 1년 넘게 남아 있었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언니뿐이었죠. 막내를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진 엄마는 일을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자식들 걱정에 청소일을 시작하셨지만 하루 일을 하면 이틀을 누워 있어야 할 정도라 저와 언니가 따라다니며 말려야 했어요. 결국 언니와 저뿐이었습니다. 언니, 나 학교 그만두고 취직할까? 어디 공장에라도 들어가면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미래를 생각해. 일단 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한다는 생각으로 공부 열심히 해. 나도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이 적지만 그래도 매달 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대신 학비를 전부 다 대줄 순 없을 것 같아. 모자란 돈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채워야 할 것 같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나도 아르바이트 많이 해서 생활비 최대한 보탤게. 졸업까지만 기다려줘, 언니. 남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 덜컥 걱정이 됐어요. 금방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텐데 전부 돈 들어갈 일만 남은 거죠. 그 생각을 하니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어요. 매일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랴 일하랴 정신이 없었지만 장녀로서 가족을 책임지려는 언니를 보며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졸업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나서서 희생해준 덕분에 저는 전문대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간호조무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추가로 생기면서 언니와 저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언니와 저는 남동생을 위해 적금을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교 학비처럼 큰 돈은 한 번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로 한 거죠. 누나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남동생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지호, 대학에 안 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성적도 좋잖아.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에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돈 많이 버는 게 내 꿈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돈 벌고 싶어. 누나들 계속 고생만 했는데 나도 성인이 되면 도와야지. 이게 진짜 까불고 있어. 돈은 큰 누나랑 나랑 알아서 잘 벌고 있으니까 너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 그래도 엄마도 책임져야 되고 누나들 시집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엄마랑 누나들이 네 색시 괴롭힐까봐 벌써 걱정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아. 지호 네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 자라줘. 알겠지? 그날 늦게 퇴근한 언니와 함께 술을 한 잔 마시며 남동생과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언니는 3살 꼬맹이가 언제 그렇게 컸냐며 마음만으로도 기특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니, 나는 지호 입양했을 때부터 내 삶은 지호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어떻게 해서든 지호가 하고 싶다는 걸 다 해주고 싶어. 이게 솔직한 내 속마음이야. 어쩌면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기도 하고. 그날 저도 취했는지 언니한테 한참 동안 넋두리를 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남동생은 제 이야기를 잘 알아들은 건지 그 뒤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유지했어요. 힘들었던 고3 수험 생활을 마치고 남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등록금을 금색 봉투에 담아 남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이지호, 대학교 합격 축하해. 자, 이건 선물. 이게 뭐야?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무슨 돈이야? 무슨 돈이긴 대학교 등록금이지. 네가 노력해서 합격한 거니까 직접 등록하라고 주는 거야. 진짜 기특해, 우리 막내. 누나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얘 좀 봐. 누나들 있는데 벌써부터 대출을 왜 받아? 우리가 일한 세월이 얼만데. 네가 어려서 가능한 거니까 대학생활 재밌게 해봐. 봉투를 받아든 남동생의 어깨가 미묘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동생은 저와 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는 걸 감추려는 것 같아 모르는 척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능을 보고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에 가기 전에 용돈이라도 좀 벌겠다면서요. 어떻게든 누나들을 도우려는 그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집이 조용했어요. 엄마는 일찍 잠들어 있었고 언니는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늦은 저녁을 챙겨 먹고 TV를 보다가 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조금 쌀쌀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시간은 벌써 12시였어요. 동생 방문을 슬쩍 열어보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10시면 집에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말없이 늦을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됐습니다. 남동생은 이미 성인이 됐지만 저도 모르게 옛날 일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마음에 다시 동생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불을 켜보니 책상 위에 금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와 제가 동생에게 줬던 그 봉투였죠. 책상으로 다가가니 금색 봉투 옆에 종이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펼쳐보니 남동생이 남긴 편지였어요. 남동생의 글씨를 따라 눈을 움직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편지에는 친자식이 아닌 자신을 지금까지 아껴주며 키워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언니와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제 말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자신을 키우느라 결혼도 하지 않고 모아둔 돈도 없이 가족만 생각하는 저와 언니가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가족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돈 봉투를 받아든 순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친자식도 아닌 자신을 위해 가족이 희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언젠가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과 함께 편지를 끝냈습니다. 읽고 또 읽어봐도 충격이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혼자서 티도 못 내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남동생 걱정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동생은 완전히 잠적해버렸습니다.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고 합격한 대학에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남동생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흔적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남동생 때문에 엄마와 우리 자매는 또다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떠나버린 남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껏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며 욕을 해봐도 오히려 제 마음만 더 괴로워질 뿐이었어요. 슬픔에 빠진 엄마를 볼 때마다 남동생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제가 진짜 괴로운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었어요. 저는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던 저에 대한 마음을 입양한 남동생을 통해서 남동생에 대한 희생으로 용서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묻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니겠지만 이제는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동생이 떠나고 엄마는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정도로 우울해 있었어요. 언니와 저는 엄마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자매의 노력 덕분에 느리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동안 세월은 빠르게 흘렀어요. 엄마의 생일이면 혹시나 남동생이 오진 않을까 기대를 품은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엄마는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그렇게 14번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언니와 저도 조금 늦은 결혼을 했어요. 늦은 만큼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던 엄마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난 뒤로는 감사하게도 언니와 형부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증상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엄마를 자주 찾아뵈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엄마는 가끔 잃어버린 여동생과 입양한 남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있냐며 찾곤 하셨어요. 해맑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찾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고 엄마와 누나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지 지금껏 연락 한 통 없는 남동생이 믿기도 했지만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두 동생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남동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잔뜩 장을 보고 와서 저녁 준비를 막 하려던 때였어요. 갑자기 요란하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언니였어요. 평소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이라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 언니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지윤아, 지금 당장 TV 켜봐. 빨리.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잘 보는 정보 프로그램 있잖아. 그거 빨리 틀어봐. 언니의 말에 TV를 켠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었어요. 대박집의 첫 번째 비밀, 손만두 라는 자막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은 15년 전에 집을 나갔던 바로 그 남동생이 맞았습니다. 대박집 사장님으로 소개가 된 남동생은 제작진의 오랜 설득 끝에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멋쩍게 웃고 있었습니다. 앳된 티를 벗고 어엿한 청년이 된 남동생의 모습은 낯설기도 하고 눈물이 날 것처럼 반갑기도 했어요. 남동생이 팔고 있는 것은 만두였습니다. 만두를 보니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만두를 만들면 옆에서 찌는 대로 먹어 치울 정도로 남동생이 엄마 만두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동생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넋을 놓고 TV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얼마 후 화면에는 남동생이 자신의 조력자라며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한 명은 아내였고 한 명은 직원이었습니다. 순간 남동생의 아내 옆에 있는 직원의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짧은 시간 등장했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그 사람은 엄마와 무척 닮아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게 정보를 확인했어요. 가게는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마감 시간쯤 도착할 것 같았어요. 언니랑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당장 출발하기로 했어요. 언니가 저를 데리러 오는 동안에도 내내 심장이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언니도 봤지? 그 직원. 깜짝 놀라긴 했어. 근데 설마 아니겠지? 그렇겠지? 말이 안 되잖아. 나연이가 지호랑 같이 있다는 게. 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자꾸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내비가 알려준 곳에 도착해보니 조금 전 TV에서 봤던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마감 시간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손님은 다 빠져 있었고 남동생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문소리에 뒤를 돌아본 남동생은 저와 언니를 발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반겼습니다. 누나들 방송 봤구나. 볼 거라고 생각했어. 언니랑 나랑 TV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엄마가 매일 네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 그래도 방송 보면 누나들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출연 결심한 거야. 이제야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늦었지? 남동생은 오랜 세월을 대신하는 듯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와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 같았던 남동생의 손에 어느덧 깊게 자리 잡은 굳은 살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자 퍼뜩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지호야, 같이 출연했던 아내랑 직원은 혹시 어디 있니? 내가 좀 만나볼 수 있을까? 마트에 살 게 좀 있어서 갔는데 마침 오네. 동생의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보니 TV에서 봤던 두 사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아내와 직원을 저와 언니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언니와 저는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와 닮진 않았지만 인사를 나누며 보니 그 직원은 엄마랑 정말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혹시나 신뢰를 범하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알아보기로 했어요. 언니는 먼저 올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요. 저는 올해 37이에요. 지호 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동생보다 2살이 많다며 자신을 소개한 올케는 지방에서 자랐고 고아원 출신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진 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고아원에서 지냈다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한테 가족은 지호 씨랑 제 친구 선아뿐이에요. 선아랑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둘이 제일 친해요. 제가 소심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선아가 항상 지켜줬거든요. 저에게는 자매 같은 존재니까 선아를 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 역시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올케의 말에
언니와 저의 눈빛이 짧게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맞추는 것을 보고 남동생은 자신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올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가출후 갈 곳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버스표를 끊고 지방으로 향했던 남동생은 숙식이 제공되는 주방에서 주방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올케를 만나게 됐다고요.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에 돌아갈까 고민했거든. 일은 힘들지, 가족들은 보고 싶지. 내가 돌아가면 누나들은 또 나만 생각하며 살 텐데 그럴 수는 없고. 그때 이 사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그 당시 유일한 또래였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 남동생은 올케와 가까워지며 참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대요. 둘 다 친부모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좋은 가정에 입양돼 사랑받으며 자란 본인과 달리 고아원에서 자라 홀로 살아가는 올케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다면서요. 서로 진지하게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함께 돈을 모았어. 5년 전에 결혼하면서 이 가게를 열게 된 거고, 결혼식을 따로 하진 않았고, 우리 셋이 모여서 간단하게 했어. 선아 누나가 우리의 증인이었지. 선아 누나가 가게 일을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어. 에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두 사람한테 고맙죠. 사실 몇 년 전에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전 재산을 날렸거든요. 돈 한 푼 없이 갈 곳도 없었는데 지호랑 민서가 선뜻 같이 살자고 해줘서 덕분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두 사람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됐을지. 누님들 정말 좋은 동생을 두셨어요. 우리 민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는 점점 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누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만두 덕분이었어. 엄마가 자주 해줬던 만두를 이 사람이랑 선아 누나가 먹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길래 이건 되겠다 싶었거든. 그때부터 메뉴 개발하면서 장사했더니 입소문을 금방 타더라고. 덕분에 이제 대박집 사장님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어. 여기 건물도 새로 지은 거야. 이 위에 우리 집이거든. 가볼래? 누나들,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효도할게. 한껏 들뜬 동생의 말이 끝나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 당황스러울 텐데, 선아 씨? 원래 이름이 선아였어요? 혹시 나윤이라는 이름 기억 안 나요? 네? 이름은 고아원에서 지어주셨어요. 나윤이라는 이름은 글쎄요. 그럼 혹시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몇 살 때였어요? 기억나요?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고아원 근처에서 울고 있는 걸 누군가 발견하고 데려다 줬다고 들었어요. 다른 말은 못하면서 몇 살이냐는 말에 손가락 4개를 흔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살이겠거니 하셨대요. 여동생을 잃어버렸던 놀이터에서 여동생이 발견된 고아원까지는 차로도 한참을 가야 하는데 대체 거기까지 어떻게 간 걸까? 그때 당시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아 씨, 계속 이런 걸 물어본 이유는 선아 씨가 제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동생 나윤이 같아서예요. 뭐? 누나들한테 나 말고 동생이 있었어? 응, 내가 9살 때, 그러니까 너를 입양하기 1년 전쯤 4살이었던 여동생을 잃어버렸거든. 몇 날 며칠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 엄마랑 너무 닮아 있어서. 나도 선아 누나 보면서 엄마 생각 많이 했어. 그래서 괜히 정이 가나 했거든. 잃어버린 동생이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 그냥 많이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했어. 제 말에 직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쩌다 그곳까지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아원에 가게 된 계절이라든지 희미한 기억들을 모아보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야기 끝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엄마와 우리 자매까지 모두 하기로 했어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만에 하나 아닐 경우를 생각해서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고 진행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집에 있던 여동생의 사진과 엄마가 간직하고 있던 실종 전단지를 챙겨서 동생들을 만나러 갔어요. 안타깝게도 여동생은 어렸을 때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진 속 모습이 자신의 어릴 때 모습 같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마음속에 확신이 강해질수록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모두의 예상과 바람대로 검사 결과 의심할 여지 없이 잃어버린 여동생이 맞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결과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멈췄던 시간이 이제야 조금씩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나윤아, 내가 너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 그저 네가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어떤 날은 너를 잊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날의 나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너를 찾은 게 믿어지지가 않아.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엄마와 언니들은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은 돌아가신 아빠까지도.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조금만 천천히 가시지. 미안해 하지 마. 나 괜찮아.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나름대로 행복했고 민서가 내 가족이 되어줘서 의지할 수 있었어. 가족들이 나를 잊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30년 넘게 마음속으로 찾아 헤맸던 여동생이 부모님이 입양한 남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딱 한 번만 만나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다니 저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곧바로 동생들을 데리고 저와 언니는 엄마에게 향했어요. 남동생이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달려오셨어요. 꿈을 꾸는 것처럼 남동생의 얼굴을 한참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여동생을 발견했을 때 엄마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평생을 그리워했던 딸이라는 것을요. 그동안의 일을 들은 엄마는 동생들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함께 있었냐며 남동생에게 여동생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윤이를 잃어버리고 단 하루도 두 발 뻗고 잔 적이 없었다.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도 나윤이의 얼굴만큼은 선명했어.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였어. 혼자 둬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엄마 품으로 돌아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네 얼굴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픈 마음을 혼자 사귈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이제 겨우 엄마가 혼자 감내해온 세월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동생을 잃어버리고 자책하는 자식을 탓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던 엄마의 마음을 떠올리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눈물의 가족 상봉 이후 남동생 부부와 여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에 언니와 저는 선뜻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동생 부부와 여동생은 이미 함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만 동생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엄마는 잃어버린 33년의 세월을 채워가려는 듯 뒤늦게 찾은 딸과 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오랜 세월의 간극을 메울 수는 없었지만 엄마도 여동생도 그리고 우리들 모두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서로에 대한 행동은 조금 서툴러도 마음만은 그대로 닿을 수 있었어요. 동생들과 함께 지내며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엄마의 치매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귀찮다고 약도 잘 거르셨던 엄마가 이제는 먼저 약을 챙겨 먹고 병원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셨어요. 아이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려면 건강해야 한다면서요. 엄마는 동생들이 일을 하느라 바쁘면 식당에 가서 종종 만두를 빚곤 하셨어요. 집에서 편히 쉬라는 동생들에게는 손을 자주 움직이면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내세우며 귀엽고 한 자리 차지하셨죠. 엄마가 함께한 뒤로 신기하게 단골 손님들이 만두 맛이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마다 동생은 원조의 손맛이 담겨서 그렇다며 여기저기 엄마 자랑을 했대요. 엄마는 눈앞에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매번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닌지 무섭다며 자주 확인을 하셨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키운 아들이 잃어버린 딸을 찾아주다니. 이렇게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었다는 게 꿈만 같아. 고맙다, 지호야. 네가 우리 집 복덩이야. 엄마한테 기쁨이 될 수 있어서 나도 행복해. 내가 집 나가서 속상했지? 다 누나를 만나려고 그랬나 봐. 이제부터 엄마한테 더 잘할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 내 곁에 있어야 돼. 알겠지? 엄마와 함께 지내며 여동생은 자신의 호적을 되찾기 위해 몇 달 동안 법원을 오갔고 결국 자신의 원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여동생은 완벽하게 우리 식구가 되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엄마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이번 생신은 조금 특별했어요. 남동생이 집을 나가고 늘 기다림으로 텅 비어있던 엄마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찬 날이 되었거든요. 자식들과 손주들 사이에 둘러앉은 엄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자식들의, 사위들의, 며느리의, 손주들까지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번 생일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구나. 한평생 기다렸던 아들과 딸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게 아직도 꿈일까봐 무서울 때가 있어. 이거 현실 맞지? 너희 더 이상 어디 안 갈 거지? 가긴 어딜 가. 평생 엄마 옆에 붙어 있을 건데.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더 붙어 있을 거야. 엄마, 나랑 오래오래 살자. 자식들의 박수를 받으며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일 초를 불기 전 그 짧은 시간 동안 엄마는 어떤 소원을 비셨을까요? 엄마의 소원을 담은 촛불이 연기가 되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식구들 이 행복이 오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옳게 고마워. 밖에서 하면 되는데 엄마 생일상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지. 고생은요,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했는데요. 저 어머니 생일 음식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랑 저에게는 자매 같은 제 친구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아, 이제는 형님이 되었지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올케는 지호 누나가 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셋이 돼서 부담스럽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3배로 잘해줄 테니까. 부담은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니, 나윤이가 가족을 찾았다는 것도 너무 기뻤고, 그 가족이 지호 씨 가족이라는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어졌던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저도 나윤이처럼 엄마랑 언니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형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올케가 지호랑 결혼하면서 올케는 이미 우리 가족이었어. 핏줄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이렇게 가족의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나도 올케를 친동생처럼 생각할게. 올케도 나를 언니처럼 생각하고 많이 찾아줘. 알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저는 수많은 우연이 모여 인연이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남동생을 만나 입양을 하게 된 것도,
남동생이 여동생을 도와주며 살게 된 것도 전부 수많은 우연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동생을 키우면서 저는 단 하루도 제 친동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다해 대했던 그 마음이 결국 남동생을 통해 여동생에게까지 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모두 제자리를 찾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돌아오는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결국엔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좀 홀가분해지려고 해요. 너무 오래된 죄책감 때문에 망가진 제 마음도 이제는 돌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록 여동생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언제나 힘이 될 수 있게 옆에서 평생 지켜주려고 합니다. 동생들에게 큰 빚을 졌지만 어쩐지 이 빚은 기분 좋게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다시는 두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어렵게 찾은 기적 같은 이 행복을 평생 동안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누군가 기적이 있느냐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저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기적이 찾아왔듯 간절히 바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기적이 찾아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언젠가 기적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